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손해를 받는가는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2027년부터는 기업의 손익 부분을 더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새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문제는 없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2027년부터 새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요? 예, 2027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네. 근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7년부터 KIFRS, 그러니까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1118호라는 게 새로 시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손익계산서에 큰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달에 이 공개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KIFRS 18호의 공개 초안이 발표가 되어서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표가 돼요. 이렇게 하니까 확 네. 와닿네요. 그러면 사실상 기업들은 그 공표된 공식 그 안을 보고 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27년 1월부터 의무 적용이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27년도 초반에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반기 재무제표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도입이 허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기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은 27년 이전부터 시행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27년 그러면 사실은 지금 24년도 거의 다 갔어요. 내년 상반기에 IFRS 18 그 공식 공표되고 기업들이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조기 도입까지 허용되는 것 같으면 새로운 손익계산서 큰 변화가 일어날 새로운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 손익계산서가 우리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한 요소가 있지만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행 기준의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돼 있죠. 매출액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거기서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판관비. 그렇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영업이익 산출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아랫단으로 가보면 관계기업 투자이익이나 손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분법 이익이나 손실, 그리고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유무형 자산 손상. 이게 기타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타 비용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되는 이익이나 손실.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를 팔았는데 지금 장부에 적힌 금액보다도 비싸게 팔면 이익인 거고 낮게 팔면 손실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계 장치를 돌려서 돈을 많이 벌 걸로 생각하고 지금 장부 가격을 한 1,000억으로 잡아놨는데 이 기계 장치를 돌려봐야 그만한 돈은 못 번다. 네. 그러면 이 기계 장치의 가치가 손상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비용으로 반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로 버는 돈이나 비용, 이자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업이익 아랫단에 있는 것들. 네. 이제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데는 영향을 주게 되죠. 네.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IFRS 18에 따른 그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유무형 자산 손상과 네, 유무형 자산 처분 이익이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형태로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현행 기준에서는
뭐 유무형 자산 손상이나 유무형 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이게 영업이익의 아랫단에 가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주게 돼 있는데 네. IFRS 18로 가게 되면 이게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이게 포함이 되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IFRS 18에서는 우리 손익계산서 항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투자범주나 재무범주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모두 그냥 영업범주에다가 넣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유무형 자산 손상이나 유무형 자산 처분 그 손익 같은 경우가 그냥 영업범주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영업이익을 제일 네, 중요하게 맞습니다. 보잖아요.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이니까. 근데 이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IFRS 18에서는 지금 현행 기준과 대비했을 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영업 범주가 되고 지분법 이익이나 손실은 지금 투자 범주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의 이익이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뭐 이자 수익이나 비용은 어차피 영업이익 아랫단에 가 있는 게 그대로 재무 범주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영업이익 아랫단에 가니까 별 영향은 없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영업 범주에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저 영업 범주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가 지금 왜 중요하냐? 지금 이게 왜 우리 재무제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MTN 굉장히 좋은 그 방송이죠. 매체죠. 네.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MTN이 네. 뭐 주식회사 여의도 지분을 100% 인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MTN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식회사 여의도 지분을 100% 인수를 한다. 그러면 이 여의도에 이제 재무제표를 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한번 그 재무제표 검사를 하는 거죠. 이 친구들 자산이 뭐가 있나? 기계장치가 있네. 매출 채권도 평가해 보니까 한 30 정도 있네. 얘네들 뭐 또 뭐 부동산이 있네. 네. 뭐 땅하고 건물이 좀 있는데 이거 이제 시세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한 30이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중요한 거죠. 야 얘네들 아주 그 거래처가 제법 탄탄하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잘 거래를 해온 거래처 네트워크, 고객 네트워크가 있네. 야 이거 같이 한번 같이 평가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계사들이 막 가치 평가를 했더니 이 가치가 한 50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인정. 그러면 너네들 자산에 고객 네트워크도 한 50 있는 걸로 인정해줄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여의도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여의도가 만든 제품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여의도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네. 이것도 인정해줄게 해서 회계사들을 시켜가지고 야, 여의도라는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한 20 나온 겁니다. 이런 무형의 자산이군요. 그렇죠. 이 이제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계장치나 매출 채권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의도는 야 고객 네트워크도 한 50 정도가 있고 브랜드 가치도 20 정도가 있다. 그다음에 부채는 뭐가 있냐 봤더니 매입 채무로 한 50이 있고 차입금 한 30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MTN이 평가한 여의도의 자산 총계는 180이죠. 네. 그다음에 부채 총계는 80이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순자산, 공정 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은 100입니다. 그러면 100만 주면 되느냐? 주식회사 여의도 소유주한테, 주주한테, 너네들 평가해 보니까 뭐 순자산 공정 가치가 100이네. 100만 주지는 않죠. 네. 그보다 더 주는 겁니다. 한 150을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해 가지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만큼 주는 게 아니고 미래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거 여의도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잘 벌 거야. 그래서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 미래의 여의도가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가치를 인정을 해서 야 이거는 100이 아니라 한 150 정도를 줘야 돼. 그래서 여의도 주주들하고 합의가 되면 150을 주고 여의도를 MTN에 인수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순자산 공정 가치가 100밖에 안 되지만 150을 주게 되면 웃돈을 주는 셈이 되잖아요. 자, 이걸 회계에서는 이제 영업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돈, 더 주는 웃돈.
그래서 영업권 50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업권 50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순자산으로 따지게 되면 100밖에 안 되지만 미래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반영된 예, 거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서 영업권 웃돈 그 50이 더 발생이 된 거죠. 또 만약에 그럼- 미래에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네, 되는 그런 거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 이거 뭐 기대했더니 아니네. 이게 이제 실제로 인수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생각만큼 안 되는 거죠. 이게 저 실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고 뭐 업황이 안 좋아졌다든지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이 50이라는 것을 더 준 이유는 인수 대가를 150을 줬는데 인수한 회사의 순자산 공정 가치가 100이면 이 차액인 50을 지금 영업권으로 잡아놨는데 네. 실제로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인수할 당시에 기대했던 만큼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게 없어. 그러면 이 영업권이 과연 50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걸 평가를 했더니 50이 아니고 한 10밖에 안 돼. 그러면 50에서 영업권 자산의 가치가 50에서 1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40이 영업권이 손상이 된 거죠.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지금은 영업 외 비용으로 잡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니까 무형 자산이거든요. 그 무형 자산의 가치에 손상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 40만큼을 그 영업권 손상 차손이라고 하는 그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데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현행 기준에서는 영업 외의 비용으로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IFRS 18이 도입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영업 범주로 들어가 가지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카카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카카오가 23년도에 연결 손익 계산서를 결산을 했는데 그 연결 손익 계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 4,608억 원. 4,608억 영업이익. 네, 단기 순손실이 이렇게 많이 났네요. 그렇죠. 지금 단기 순손실이 얼마입니까? 1조 1조 8,166억이 8천. 났군요. 4,600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단기 순이익은 1조 8천억의 적자가 네. 났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보니까 기타 비용이 2조 3천억이 넘어서 예, 여기에 맞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표에 보면 기타 비용이 2조 3천억이나 발생돼 있어요. 영업이익 네. 아래에서. 그래서 이 기타 비용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재무제표 주석에 가가지고 이 기타 비용을 따봤더니 네. 이 영업권에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간에 M&A를 많이 했잖아요. 네. 여러 회사를 인수를 M&A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웃돈을 많이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많이 발생돼 있었는데 인수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들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만큼 기대했던 가치가 안 나오니까 영업권 손상으로 1조 4,800억 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네. 요게 이제 기타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업권 손상을 포함한 이 총 전체 무형 자산에서 손상이 돼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이 1조 8,800억 원이나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이 그 기타 비용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4,600억이 났지만 기타 비용이 한 2조 3천억 넘게 발생되면서 단기 순손실이 아주 순손실이 커졌군요. 났죠. 근데 이게 IFRS 18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이 일단 없어질 것 같고요. 지금은 4,600억이지만 네. 이제는 1조 8천억 원 가량도 영업 손실에 반영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무형자산 손상 금액 1조 8천억 원이 그대로 영업 범주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그냥 그 마이너스로 지금 네. 작용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1조 4천억 가량의 맞습니다. 지금 4,600억 영업이익이 IFRS 18 기준으로 가게 되면 카카오 재무제표는 영업 적자 1조 4천억이 되는 겁니다. 네. 카카오가 1조 4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내는 기업이 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닝 쇼크로 주가 어닝 쇼크죠. 급락 네, 완전 쇼크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완전히 뭐 시장에서도 멘붕이 오는 거죠. 카카오가 1조 4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했다. 무슨 일이 영업 손실을 있었을까? 했다. 이건 뭐 엄청나게 큰 그 어닝 쇼크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IFRS 18로 가게 되면 이런 변화, 이런 그 무형자산이 손상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 손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화솔루션이 23년도에 결산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기순 손실이 영업이익은 6천억인데 이거 뭐죠? 당기순 손실이 1,550억 정도 이렇게 완전히 당기순 손실은 또 적자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도 기타 비용이 1조가 넘어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타 비용이 이제 1조 한 70억 네, 정도 돼요. 네, 뭘까요? 이거를 뭐 재무제표 주석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기타 비용의 내역을 보면 환율 변동에 따른 그 외환 손실이 조금 크긴 한데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 지금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 3,350억 정도 나 있거든요. 유형자산이면 뭐 설비 뭐 이런 게 기계 설비 포함될 수 같은 있을까요?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계 설비의 장부 가격이 한 1,000억 정도 잡혀 있다. 그 말은 적어도 이 설비를 돌려서 만들어낸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그 현금 흐름이 1,000억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 기계 설비의 장부가액을 1,000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업황이 안 좋아졌어요. 업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기계 설비를 돌려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봐야 이 기계 설비의 장부 가격으로 잡혀 있는 1,000억보다도 현금 흐름이 더 안 나온다. 그러면 이 기계 설비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겁니다. 네. 가치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1,0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기계 설비 돌려봐야 뭐 한 600억밖에 현금 흐름이 안 만들어지네. 그러면 그 차액인 400억만큼이 유형 자산이 손상됐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타 비용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잖아요. 네. 이 유형 자산 손상 차손도 지금은 영업 외 그렇죠. 손실에 영업 외로가 들어가죠. 있죠. 네. 네, 영업 외로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IFRS 18에 들어오게 되면 영업 손실로 처리가 되면은 이거 영업 이익이 손실, 크게 영업 비용, 줄어들게 영업 되네요. 범주로 가게 되니까 영업이익 6천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2,600억 원으로 엄청나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겠네요. 바뀌고 네. 나서. 그래서 지금 IFRS 18에 들어오게 되면 그 유형자산 손상, 무형자산 손상 이런 것들이 한번 발생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영업 범주에 들어가가지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기준에 따른 영업이익 계산에 상당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IFRS 18이 막상 시행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유형자산 손상이다, 무형자산 손상이라는 것은 매 결산 때마다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경상적인 그 요인들이죠. 어떻게 뭐 일회성 요인이다, 비경상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환율 변동에 따라서 외환 손익이 뭐 발생되잖아요. 네. 뭐 환율이 지금 1달러 1,000원일 때 수출을 해서 매출 채권이 발생됐는데 환율이 1달러 1,500원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업체는 이제 논하는 거죠. 네. 1달러 1,000원일 때는 뭐 수출 채권 그거 저 회수하면 1,000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1달러 1,500원 1,000원 되면 1,500원 되면 받을 수 아싸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이제 500원 더 벌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이제 외환 손익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달러 차입금이 있다. 달러로 차입을 한 게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1달러 1,000원일 때보다도 1달러 1,5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야 될 돈이 더 상환 불어나게 부담이 되는 엄청나게 거죠. 네. 크죠. 그 하고 이제 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냥 영업 외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냥 외환 손익은. 근데 이것도 다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IFRS 18에서는 야 매출 채권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발생하는 수출 매출 채권에서 발생되는 외환 손익은 영업 범주에 넣어라. 그다음에 너네가 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달러 예금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거기서 손익이 발생되면 이거는 투자 범주로 넣어라. 그다음에 뭐 외화로 뭐 돈을 빌려와 가지고 달러로 돈을 빌려온 차입금에서 손익이 외환 손익이 발생되면 이거는 재무 범주로 넣어라. 그러니까 외환 손익 중에 상당 부분이 영업 범주로 들어가게 네.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도 수출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 외환손익들 거의 대부분이 받아야 할 어떤 돈이죠. 매출 채권에서 네.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범죄에 들어가는 외환손익이 이제 많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행 기준에서는 일회성 또는 비경상적인 손익 중에 상당 부분이 IFRS 18로 가게 되면 이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영업 범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업손익의 변동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일부 업종, 뭐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무슨 이제 회사가 그 개발에 지출한 금액을 개발 자산으로 무형 자산으로 잡아 놓은 네. 회사들 같은 경우, 뭐 바이오 기업은 뭐 임상 결과가 안 좋으면 바로 그 무형 자산 손상이 바로 발생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업손익의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회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이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고, IFRS 18에 따른 재무제표하고 과거 재무제표 이거를 비교할 때 비교 가능성도 이제 네. 떨어지게 되죠. 착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착시도 뭐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 그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길 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우리 그 거래소에서 시장 조치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코스닥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뭐 영업 적자가 4년 연속되면 관리 종목, 네. 또 5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가 나면 상패 심사 기업으로 지정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야 이거 유형자산, 무형자산 손상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반영을 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5년 연속 먹겠는데. 영업 적자에 해당되게 되네. 그러면 이거 뭐야 상장 폐지 심사를 받아야 되네. 그럼 회피하고 싶잖아요. 제때 반영을 안 하고 이거 나중에 반영하자 할 수도 네, 있고. 나중에 반영한다든지 네. 뭐 숨기려고 하고 분식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 분식회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한 징후가 있으면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그 손상의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딱 기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 나온 회계사하고 회사하고 입장이 크게 갈리게 되면 서로 싸울 수가 있죠. 회계사는 야 이거 지금 현재 업황도 안 좋고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여지도 없으니까 이거 손상이다. 그런데 회사는 아니다. 지금 얼마든지 이거 금방 업황 회복된다. 그리고 지금 이 업황은 일시적인 거다. 뭐 이러면서 손상 인식 못 하겠다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분식 회계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계기준원이나 아니면 금융당국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의견 수렴 기간이 이제 내년 3월까지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이 KIFRS 18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전 세계 180개 정도 국가에서 그 IFRS 회계를 쓰니까 그 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본부에서 이런 식의 방침을 정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IFRS 회계를 쓰는 국가 입장에서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이렇게 잘 정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죠?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자, 1번 대안은 뭐냐면, 야, 이 IFRS 18을 도입을 하더라도, 자, 우리가 KIFRS, 그러니까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제1118호 조항에서는 경상영업손익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좀 정의를 하자. 네. 지금 너무 비경상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게 돼 있으니, 경상영업손익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정의를 해가지고, 요 손익계산서 본문에다가 지금 현재 영업손익과 유사한 이 경상적 영업손익을 산출을 해가지고 요거를 손익계산서 본문에다가 요 중간 합계로 보여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기존 기준과 유사하게 뽑아본 경상영업이익은 이 정도구나. 뭐 하는 거를 좀 알게 해주자. 이게 있고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그래 뭐 경상영업손익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정의를 해서 산출하는 건 좋은데 이거 손익계산서 본문에 넣으면 또 이거 복잡해지지 않느냐.
어차피 IFRS 18을 도입해서 하는데 이걸 구태여 뭐 손익계산서 본문에 넣을 게 아니고 재무제표 주석에 저기 뒷단에다가 표시해주자. 여기 표시를 해서 참고로 그 사람은 봐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게 이제 2번 대안이고 3번 대안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에 딱 맞는 영업손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그냥 주석에다가 보여주자. KIFRS 18 전에 것도 따로 보여주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IFRS 18에서 뭐 경상영업손익을 또 정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행 기준하고 유사한 숫자를 뽑아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요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계산해서 주석에 보여주자. 그러면 지금 옛날 기준으로는 숫자가 이거구나라고 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자. 근데 대안 4는 뭐냐면 야, 뭐 그렇게 자꾸 말이 많냐. 네. 어차피 우리가 IFRS 18을 해야 되고 피해갈 수 없으면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만 그냥 표시를 하자. 현행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이런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 머릿속에서 지우자. 그다음에 뭐 KIFRS 18에 뭐 경상영업손익을 따로 정의를 해서 산출하자. 그거 뭐 저 재무제표 만드는 사람들 번거롭게 해요. 실무자들 피곤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냥 적응하자 지금. 네. 바뀐 시스템에 적응하자. 뭐 본문이건 주석이건 뭐 경상영업손익 이런 거 하지 말고 IFRS 18에 따른 영업범주 다 그런 거 우리 좀 익숙해져야 된다. 요게 이제 마지막 대안이군요. 대안사로 나와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KIFRS 18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익을 제대로 비교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등 부작용이 있을 텐데요. 최대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KIFRS여서 사실 좀 울렁증이 있었는데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재밌고 몰입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